저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전공, 학과, 학부, 뭐 모집 단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헷갈리시는 분들, 이렇게 막 혼동스럽다. 뭐 어디는 전공이라고 하고 어디는 학부라고 하고 뭐 어디는 학과라고 하고. 예, 근데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대입은 모집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 모집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모집 단위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집을 몇 명씩 한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 모집을 몇 명씩 할 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걸 저희가 모집단이라고 부르고요. 이 모집단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 인문과학 계열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과학 계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모집단위라고 해서 인문과학 계열이라는 모집단위 안에 학부랑 학과는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문과학 계열 안에 이제 성균관대인데 유학동양학, 국어국문학과, 그 다음에 영어영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도고동문학과, 러시아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문헌정보학과 등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그런 전공, 이런 전공들을 전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집을 할 때는 인문과학 계열로 모집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개념을 저는 많이 쓰게 됩니다. 모집단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게 되고 실제로 모집단위를 가지고 좀 많이 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위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전공은 좀 다르다. 되시죠? 되셨어요? 네, 모집단위랑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공은 좀 다르다.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좀 해두시면 전체적으로 전공과 모집 단위가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글로벌 융합학부가 있는데 성균관대 글로벌 융합학부 같은 경우도 글로벌 융합학부만 보면은 이 뭐 배우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융합학부라는 모집 단위만 보면은 이 모집 단위는 뭘 배우는 거지? 이런 걸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글로벌 융합학부? 옆에 적혀 있지. 옆에 적혀 있는데, 우리가 글로벌 융합학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못 알아먹겠잖아요. 근데 여기에 설치학부나 전공 이런 데를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컬처 앤 테크놀로지를 배우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가 융합이 돼 있구나.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건 굉장히, 데이터 사이언스랑 인공지능이라는 건 굉장히 첨단의 과학 분야인데, 뭐 공학 분야라고 할 수도 있고 과학 분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컬처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과학적인 부분하고 문화적인 부분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집인원 모든 모집 요강이나 전형계획안 요런 곳에 아래에 보면 모집인원 아래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아래 내용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연대 수시 모집 요강이 여기 있는데요. 연대 수시 모집 요강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친구가 있다. 그럼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컴퓨터공학과가 지금 어떻죠? 네, 컴퓨터공학과가 여기에 있나요, 없나요? 연대 컴퓨터공학과가 있나요, 없나요? 답들 주시죠. 네. 네. 연대 컴퓨터공학과가 지금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공학 계열의 컴퓨터공학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고 오히려 여기에 보면 첨단 컴퓨팅 학부라고 있죠. 보이세요? 네, 첨단 컴퓨팅 학부. 그래서 첨단 컴퓨팅 학부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연대는 없네. 근데 연대는 없네.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저기도 컴퓨터가 들어가네. 그럼 첨단 컴퓨팅 학부라는 곳이 그럼 그것과 관련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집인원 아래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집인원 아래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 모집인원 아래 내용에 보면
첨단 컴퓨팅 학부는 1학년 때 통합 모집 후 2학년 진급 시 학부 내 세부 전공인 컴퓨터과학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 시스템학과 중 한 개를 선택해야 한다. 단 컴퓨터과학과는 학과 정원의 100% 범위 내에서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기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말 한번 올려봐 주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말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약간 시차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첨단 컴퓨팅 학부라는 곳이 인공지능 융합대학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컴퓨터과학과,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랑 좀 유사할 수 있죠. 그래서 컴퓨터과학과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학과랑 인공지능 시스템학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표현이 있잖아요. 학과 정원의 100% 범위 내라는 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과학과가 네, 그러니까 컴퓨터과학과가 50명이다. 그럼 50명인데 이 컴퓨팅 학부, 첨단 컴퓨팅 학부로 들어간 애가 200명이야. 그 200명 중에서 이 컴퓨터 과학과로 가겠다는 애가 70명이 되면은 학과 정원이 50명이기 때문에 50명까지만 성적으로 자르든지 다른 기준으로 자르든지 이렇게 잘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20명은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과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뭐 대체로 대부분의 대학은 성적순이죠. 대부분의 대학은 성적순인데 이게 성적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전공 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무전공에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학부대, 이렇게, 전체 대학을 하는 무전공이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거를 이제, 그렇게 못하고, 그쵸? 그러니까 단과대학 전공이 있잖아요. 그쵸? 단과대학 전공이 있어서, 그 단과대학 전공은 기본적으로, 단과대학 자유전공은 단과대학 안에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과대학 안에 선택할 때 150%, 대체로 150%의 제한을 걸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원의 150%. 물론 이제 자유전공, 대학 전체에 있는 자유전공은, 원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 100%라는 표현도, 원하는 곳에 100% 갈 수 있다가 있고, 학과 정원의 100% 또는 학과 정원의 150%, 전공 정원의 150%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집 인원 표에 있는 밑에 있는 설명을 잘 읽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연대는 이게 11번이잖아요. 그럼 그 위에 10개가 있다는 얘기고 그 아래에도 몇 개 더 있거든요. 14번인가 15번까지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확인을 해 보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벤 안 해주시나? 이벤 해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소비자학이랑 소비자경제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나 이거 들어봤다. 소비자학, 소비자경제학 들어봤다. 1. 오늘 처음 들어본다. 5. 우리 새로운 거 알면 이렇게 숫자 5도 하고 5라고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소비자학, 소비자경제학 이런 거. 일 많습니다. 5도 있어야죠. 5도 있네. 5도 있네. 이거 이 의미가 있네요. 여기 이제 요렇게 하나씩 뭐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처음 들으시면 5 한번 해봐 주시고, 그래도 좀 들어는 봤다. 그리고 나 뭔지 안다. 그러면 2. 뭔지 안다. 그러면 2. 뭔지 안다. 그러면 2고, 들어는 봤다. 1. 그리고 새롭게 들어봤다. 그러면 5.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들어보셨어요? 요거. 트렌드 코리아 2025.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똑같이 1, 저것도 처음 본다. 그럼 5, 한번 해보시죠. 이제 헷갈리네. 이게,
이게 소비자학이랑 소비자 경제학을 일이라고 하는 건지, 저 책을 일이라고 하는 건지. 예, 그쵸. 이분이 소비자학과 교수잖아요. 이 김난도 교수님께서, 소비자학 교수잖아요. 소비자학과. 예, 소비자학과 교수님이세요. 예. 매년 나오죠. 매년 나오는데, 저분이 소비자학과,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시잖아요. 그러면 소비자학 들어보신 거잖아. 책을 아시면 소비자학 아시는 거잖아. 소비 트렌드 전망, 트렌드 코리아.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책입니다. 저 책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 소비자학 교수님인 거는 알고 있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관심 분야와 전공 분야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책을 매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김난도 교수가 이제 소비자학과 교수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학이라는 게 이게 이제 서울대 소비자학에서 캡처한 건데 이게 소비자 복지 향상과 건전한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 이론과 실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소비자의 소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 문화와 소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소비자 경제학은 숙대에 있고요. 소비자학은 이제 서울대도 있고 뭐 충남대, 충북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학이라는 거는 소비의 의미 자체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라는 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치지 않고 최근의 소비라는 게 이제 어떤 가치를 표현하거나 또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데 소통의 수단으로서 소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사가지고 누구한테 선물을 준다. 그럼 그거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의 표현이라든지 관계에 있어서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게 잘 팔릴 것이다 라는 게 트렌드 코리아잖아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소비자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들을 잘 공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 그래서 소비자의 역할과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생산으로서의 생산하는 것으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의미로 이어지기 위해서 소비자학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관시켰을 때 요 소비의 의미를 보는 게 이런 소비자학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역할과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함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걸 실천에 옮기고 하는 것이 소비자학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를 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갈 수도 있고, 그 한국소비자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학이나 소비자 경제학을 나와서 아니면 각 기업에 이제 컨슈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소비자 대응을 하는 그런 여러 기관, 여러 이제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부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가 열려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소비자학과다. 소비자 경제학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쵸. 예. MD로 가기도 하죠. 멀천다이저. 그러니까 상품, 뭐라고 해야 되나? 상품 기획자? MD, 상품 기획자? 예, 이렇게, 삐용이 아빠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품 기획자로 가는 친구들도 꽤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를 분석을 해서 어떤 상품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MD 맞죠? 우리가 MD라고는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멀천다이저가 맞을걸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상품 기획이나 이런 걸 하는 그런 걸 겁니다. 뿅이 아빠님 맞으면 맞다고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으로도 가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리고 멀천다이저가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네, 멀천다이저가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MD라고 줄여서 하기도 하고 멀천다이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건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좀 들어보셨어요? 사회환경 시스템공학, 건설환경공학, 사회환경공학. 제가 오늘 이것만 3시간 넘게 봤어요. 보다가 재밌어가지고 3시간 넘게 봤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참 PPT로는 딱 2장인데 저 혼자 3시간 넘게 봐가지고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늦을 뻔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꼭꼭 이렇게 막 다른 다른 명칭을 좀 써요. 다른 명칭을 쓰는데 환경, 건설, 사회, 공학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사회환경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슷한 학과입니다. 저 세 개 비슷한 학과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저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전공 안내서인데요. 제가 오늘 좀 이걸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놀란 거는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부, 애들이 사환시라고 줄여서 부르죠. 사환시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연대 아이들이 찍어놓은 영상을 보다가 연대 사환시 소개 영상을 찍어보다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남자애들 둘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몇 시?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이 몇 시? 사환시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건데 지네끼리 막 겸연 쪄가지고 계속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줄여서 사환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몇 시? 이러면 사환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서로 막 절로 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부인데 여기에 전공 안내서에는 토목환경공학 전공 안내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 2018년 건설환경공학 전공으로 전공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토목환경공학 전공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건 건설환경공학이다. 근데 건설환경공학인데 그게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의 전공 안내서에 있다. 왜냐하면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에 학부 과정은 건설환경 전공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 가면은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부 안에 다양한 전공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부 안에 뭐 건설환경 건설환경공학 전공밖에 없는데 왜 저걸 건설환경공학이라고 하지 않고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부라고 하냐 이런 궁금함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저도 이렇게 막 전공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설명을 할 때 우리 뿅이 아빠님처럼 그냥 옛날 토목공학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재밌게 본 게, 토목공학과가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빌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시빌이라는 말 자체가 공공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건설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공학과랑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학과예요. 근데 이게 이제 컨스트럭처 이렇게가 핵심이 아니고 시빌이 핵심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공공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공공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니까 공공재죠. 공공재. 공공재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회기반 시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토목공학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진 걸 말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 이런 거 있잖아요.
철도 이런 게 바로 사회 기반 시설이지 않습니까? 뭐 발전소, 댐 이런 거 다 사회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런 사회 기반 시설, 다리 뭐 이런 거 다 사회 기반 시설인데 그런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것들을 하면서도 이게 이 어떤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후 변화의 환경 이런 주변 그런 것들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사회 기반 시설들이 결국 환경을 해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시켜서 그런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또는 환경을 계속해서 보전을 하면서 개발을 계속하는 이런 것으로까지 가치가 나아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토목공학과만 존재하던 것에서 거기에 환경공학이 들어와서 토목환경공학이 되고 토목환경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건설환경공학이라는 걸로 바뀌고 그 건설환경공학이라는 게 사회환경이라는 걸로 사회환경 시스템 그래서 여기 사회환경 시스템과 사회환경공학 이렇게 그 두 가지가 그렇게 움직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여기에 빠져 있었던 게 도시라는 개념 자체는 개별적인 건축의 개념보다는 공공재로서의 건설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사회환경 시스템, 건설환경공학, 사회환경공학, 토목환경공학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세부 전공이 뭐냐면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다가 정부의 스마트 시티 건축 건설안 60쪽짜리 그것도 다 봤어요. 보다가.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도시 건설이죠. 도시 건설. 그 도시 건설에 해당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그 도시 그 스마트 시티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는 스마트 들어가면 막 IT가 연결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스마트 시티가 있고 그리고 물류가 뛰어난 스마트 시티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물류 같은 것도 다 전공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 또는 건설환경공학, 사회환경공학 여기 안에 그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교수님들이 이제 제가 한 5개, 6개 대학을 봤는데 그 세부 전공 중에 스마트 시티 건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 회차에서 제가 이제 도시공학이나 도시건설, 그 서울시립대의 도시공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안에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서 들어간다라는 거, 이제 그것도 같이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물이 흐르는 걸 다루는 댐 건설이 그런 거랑 관련되는 거니까, 수의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과 관련된 역학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세부 학문도 있고, 요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IT를 하고, ICT를 좀 이따 하겠지만, ICT나 IT, 이런 쪽, 정보 쪽을 하고 그런 걸로 갈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오던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목, 이걸 왜 토목이라고 이름을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토목공학과로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빌 엔지니어링인데, 그러면 이거를, 왜 토목공학과로 지었지? 공공건설학과, 이런 거로 이름을 지었으면, 공공건설학과, 이렇게 지었으면은 좀 더, 이렇게 폭이 넓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토목공학과라고 하니까, 그 사완시 다니는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토목이라고 하니까 삽질 많이 하냐, 나무 많이 자르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고. 근데 그 토목이 아니라 이게 그런 공공건설의 그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게
낮잖아요, 점수가. 사환시가 좀 낮죠. 그러니까 건설환경공학이 좀 대체로 낮습니다, 학교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게 좀 낮기 때문에 좀 낮은 점수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제 오고 나면 이런 기반 산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삐용이 아빠님도 동의를 해주셨고, 그쵸? 예, 해주령님 예전에는 그냥 관습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기반 시설을 하려면 처음에 나무로 이렇게 하고 땅을 파고 나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토목공학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저는 공공학과 뭐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수경 원장한테 드렸더니 수경 원장님께서 밴드에 학과 이름 공모해 보자고, 전공 이름 공모해 보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전공 이름 공유해 보자, 공모해 보자 뭐 이렇게 하시던데 지금 수경 원장님께서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고 계시죠. 저런 것들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정말 많이 물어보나 봐요. 정말 많이 물어보나 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의 다른 대학, 두 개의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전공 안내서랑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전공 안내서인데 둘 다 이 질문이 똑같이 있잖아요. 그쵸? 토목공학과 건축공학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죠. 진짜 많이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목공학이나 건설환경공학이나 사회환경시스템공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기반 산업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건축이라는 거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연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은 주로 사람이 건축물 내부에 상주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지만 토목 구조물은 사람보다 오히려 바람이나 물 등 자연에 의한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집을 만드는 것과 도로, 교량, 댐 등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수경 원장님이 아까 되게 멋진 표현을 하셨는데, 이 사환시, 그러니까 이 사회환경공학이나 건설환경공학은 밑에를 만드는 거라면, 건축공학과는 이 위를 만드는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를 만드는 것과 위를 만드는 거, 그 멋진 표현이죠. 네, 그런 표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환경공학이 있는 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토목공학은 자연을 인간이 살기 편한 환경으로 바꾸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자연 입장에서 보면 환경을 파괴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토목공학과 환경공학을 함께 배우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구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 중심의 새로운 도로나 교량, 철도들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토목시설물을 만드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해 토목 및 환경기술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환경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최근에는 토목공학과는 거의 없고 토목환경공학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